3.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 발달 건강 지원 사업 사례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발달지원 팀장 김은태라고 합니다. 네, 11월 참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사례 공유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장비가 없고 사실 이제 업체를 불러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채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 공유회는 우리 이제 복지관이 개관 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사람 중심 실천, PCP와 그리고 디지털과 융합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모인 여러분들 박수로 사례 공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뒤편에 보시면은 이제 T 로보틱스라는 업체에서 이제 마이오스트라는 경량화된 웨어러블 로봇,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전시 및 체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이나 시간 되실 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여하신 기관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장애복지관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로 그러면은 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산시 상록장애복지관 아직 안 오셨,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안산시 장애복지관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산시 하나울 복지센터 혹시 오셨을까요? 아, 네. 그리고 용인시 기흥장애복지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성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화성시 시동천 복지관 혹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네,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또한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죠? 네, 47명 정도. 그래서 35개소 47명 정도 현재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사례 공유의 순서는 이제 관장님 인사말부터 해서 발제가 총 3가지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복지관 라운딩과 이제 체험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 김현균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관장 김현균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디지털 기반의 사업들과 여기에 이제 사람중심 실천을 적용한 사업들을 지금 좀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런 사례 공유회를 좀 열어서 그동안에 어떤 적용한 사업들, 또 변화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하고 또 여러 가지 대기자를 위한 프로그램들, 또 자기주도의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좀 저희가 그동안 시도한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좀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의견 많이 내주시고 함께 좀 고민하고 좀 우리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어쨌든 멀리서 추운 날씨에 오셨으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좋은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좀 가장 중요한 순서죠.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앞에 받으신 그 자료집이 있죠. 자료집을 들어주시고 저희가 자리에 앉아 계신 상태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들어주신 다음에 표정이 그래도 밝게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표정을
자, 첫 번째 발제는 이제 제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제 대기자를 위한 특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테고요. 혹시나 발표 중에 좀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때 좀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입니다. 네, 작업치료사인데요. 재활 서비스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대기자들이 많죠. 그래서 대기자를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왔고,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업 3가지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추진 배경부터 해서 3가지 사업과 결론과 향후 제어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론으로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이제 용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약간 산업 용어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창조적이고 기존의 관행과 습관을 탈피한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컨셉이 왜 중요하냐? 당연히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어떤 지원 체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디지털 영역에서 특히나 이제 그 헬스케어와 ICT의 융합 발전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그 용어들이 계속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어떤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수준과 ICT 기술과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이 점차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와 복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그 변화를 사실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돈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의 펀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25년도에는 5,044억 원이 아니라 5,04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계산했을 때 한 660조 정도의 이제 산업이 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로 이용자로 만나게 되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디지털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장애인에 속한 경우에는 일반 비장애인 국민에 비해서 접근성과 역량 그리고 활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량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낮은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활 난민이라는 용어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이제 장애 인구는 점점 늘고 있는데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제 속하고 계신 기관에서도 많은 이제 대기자들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복지관도 이제 개관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인데 각 서비스 영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대기자가 500명, 그렇죠? 300명, 400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활 난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요 대비 공급을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죠? 조기 개입을 하면서 장애 정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데 이런 조기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좀 선별적인 어떤 개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이제 제공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종결을 하게 되죠. 근데 뭐 목표가 달성이 돼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가 없어서 종결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결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어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제 지원 체계가 기존의 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들의 목적은 공통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해서 장애 당사자 및 가족 중심의 이제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발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 설명은 아마 뭐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건강 관련 시스템과 그다음에 IT의 어떤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 중심의 어떤 그런 건강 관리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실천, 뭐 사람 중심 계획 (PCP)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죠. 개인.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있어서 개별화된 어떤 서비스는 이제는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세 가지 사업들은 이 두 가지 컨셉을 잘 융합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장비들을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이 5가지의 그 컨셉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런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코로나 시절에 이런 비대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했을 때 보호자와 그 어떤 장애 당사자와 그다음에 그 가족의 역할과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이런 가정을 컨설팅해드리고 코칭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자를 위한 또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이제 약간 라이트한 어떤 서비스들을 많이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후 지도라든지 컨설팅을 더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 뭐 기기의 오류라든지 또 기능적인 어떤 개선 사항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제품보다는 그러니까 실버 산업,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그 컨셉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능적인 어떤 개선들에 대해서 업체와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을 많이 확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어머님들이 또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시각적인 어떤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높은 만족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이제 복지관만의 어떤 컨셉으로 또 아까 이제 2가지 디지털과 사람 중심 실천을 적절하게 이제 녹여내는 어떤 사업들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사업 3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트 AAC, 스마트 홈PT, 헬프짐 이 3가지 사업인데요. 각각 참여자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특수교육, 그러니까 인지치료 대기자와 언어치료 대기자, 그 다음에 의료재활, 그러니까 물리, 수중, 그리고 작업치료 이런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집에도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조금 스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트라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전산인지 재활이고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태블릿으로 된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7대를 보유하고 있고 6가정에 이제 각각 태블릿을 렌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보호자를 코칭하여서 이제 주차별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코트라스 프로의 기능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 유저별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은태다라고 한다면은 김은태 이제 계정을 생성을 해서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훈련을 하거나 평가를 했을 때 데이터들이 자동화돼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서버에,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코칭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산인지 재활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코트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가지 인지 영역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훈련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인지 재활 모든 이 시스템이 그렇듯이 컨텐츠별로 단계 설정이라든지 제한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이제 수치화된 통계로 결과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총 40가지 컨텐츠가 이렇게 있고요. 이따가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놨습니다.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재가 된 이제 이 코사스라는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총 29문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나오고, 전산인지 재활에서의 강점은 이제 일반 페이퍼로 하는 평가와 달리 반응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처리 속도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훈련 결과는 지금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13가지 영역별 이제 정확도, 반응 시간, 문항수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일별, 월별, 연도별로 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그 주차에 어떻게 얼마나 이제 수행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를 캘린더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변화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의 퍼센테이지와 반응 시간, 그리고 얼마나 문항을 했는지, 그래서 이거를 일별로 혹은 월별로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추진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스마트홈 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이때는 운영 방식이 대면과 비대면을 이제 50대 50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50대 50으로 진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사실 대면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상당히 시간 약속을 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오셔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시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비대면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요. 6가정 평균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고 또 통화하고 이렇게 밴드로 게시하고 이런 시간이 6가정 기준으로 한 지금 5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훨씬 더 이제 치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해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활용 도구를 보시면은 처음엔 유선으로만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코트라스를 사용하다가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설문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 이렇게 공문으로 이제 접수를 해서 좀 개선을 해달라라고 이제 매년 저희가 각 기기별로 활용하고 있는 기기별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5건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업체에서도 저희의 어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잘 수렴을 해 주었고요. 또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또 해주셔서 상당히 이제 그래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소통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제 네이버 밴드를 각 유저별로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 결과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는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사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훨씬 더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그 다음 스텝으로 팔로우업을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진 전략의 변화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021년도에는 체험단으로 총 이제 1, 2, 3기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뭔가 대기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이제 그 뭐 협회라든지 기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그런 강점 기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도 참여를 좀 하였고요. 그리고 스마트 재활 이제 시범 사업에도 저희가 컨소시엄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운영 방식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좀 확대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용 기간을 이제 이용자 욕구를 수렴해서 이제 1개월 더 연장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담당자의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커리큘럼 구성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도 더 많이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 뭐 기능 개선적인 부분들도 업체와 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의 이제 라인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조금 의견을 제시해서 조금 거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좀 있었고요. 또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 하는 이제 직무별 심화 교육에서도 전산의 지재화를 주제로 금년도에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언어치료 대기자를 위한 이제 스마트 AAC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AAC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이 퀵토커라는 제품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음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녹음형 이제 기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AAC 관련된 평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이제 자료들과 또 레퍼런스들을 확인해서 평가지를 만들었고, 또 사람 중심 실천에서 중요한 이제 당사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이제 그 항목들을 많이 추가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은, 네, 처음에 이제 초기 사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어휘 선정이라든지 교육을 보호자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를 만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호자와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포플러스1 퀘스천이라는 이제 PCB 도구를 활용해서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장소는 치료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포플러스1 퀘스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4가지의 질문과 플러스 1의 질문이 있습니다. 4가지 질문은 무엇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또 만족스러운 점과 우려되는 점,
플러스 1로 그 다음 단계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PCP의 어떤 관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개별화된 어떤 접근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고요. 추진 전략의 변화를 보시면은 일단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는 그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500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퀵토커를 이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체험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서비스 커리큘럼을 그 당시에 이제 좀뭐 평가라든지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성을 자문을 받아서 좀 작성을 하였고요. 2000년도 때는 이제 그 욕구 수렴을 하고 나니까 기간 및 횟수가 조금 너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런 사업들은 참여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여서 다음과 같이 하였고요. 이때부터 비디오 피드백과 또 비전자, 전자적 도구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P 툴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의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AAC 도구를 목걸이형으로 제작해서 좀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의 저희 후원 상점들에 이제 메뉴판을 거기다 AAC 메뉴판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어떤 역량 강화도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AAC 연구회 같은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및 자문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사업인데요. 헬프짐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헬스케어 기기들을 활용해서 이제 대기자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대기자와 또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그다음에 수중운동, 로봇 자리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제 4개월간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연도를 좀 적어놨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갈릴레오만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장비를 더 확대를 해서 현재는 이제 총 5가지의 장비를 활용해서 그 이용자에게 맞춰서 이제 그 세팅을 해서 운동 처방을 하듯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 밸런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네, 저희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발판이 있어서 이제 균형과 관련된 평가라든지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저별로 훈련 결과라든지 평가 결과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온체, 이거는 아마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주파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신부열을 자극해서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순환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총 5가지 기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전후에 뭔가 이완한다거나 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이제 잘 프로그램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비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잉 머신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 로잉 머신도 사실 재활 장비는 아니긴 하지만 이 태블릿으로 전용 어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동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평가 툴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와 20년도와 21년도 각각 조금씩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자료집에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도에 아무튼 이제 리뉴얼한 평가는 그 스마트 밸런스를 활용한 이제 결과값과 그리고 체관 장애 척도를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장애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어떤 그 장애 정도와 또 이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각각의 장비들과 컨텐츠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월 1회 코칭을 하고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총 6번 정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월 1회 만나서 그동안에 쌓여진 어떤 그 훈련 기록이라든지 결과들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오셔서 출석부 체크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작성할 때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4+1 퀘스천으로 무엇을 시도했고 무엇을 배웠고 만족스러운 점, 우려되는 점, 그리고 이제 +1 앞으로 그렇다면 다음 이제 그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의 변화 마찬가지로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프로그램명이 갈릴레오 코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갈릴레오를 가지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다양한 어떤 장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장비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2000년도부터는 사업 대상과 기기를 확대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종결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대기자 및 종결자로 변화하였고, 이제 스마트 밸런스와 인바디 등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사업의 그 실인원이 늘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 영역에서 또 물리치료사와 로봇 제활사가 같이 현재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관의 주 5일 프로그램, 주간 보호라든지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자들도 그룹별로 저희가 담당자를 이제 컨설팅 해드립니다. 담당자에게 컨설팅을 해드리면 그 담당자가 그 그룹을 약간 통솔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가 도구도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네, 결론인데요. 2가지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서 사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차별화 전략을 보시면은 이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제 정보가 사실은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도 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 전시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또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어떤 제품이 좀 좋을지, 우리 복지관에 맞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논의, 그리고 적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체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이 기획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자율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좀 치료사가 개입을 하면서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기획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정 체계라든지 평가 중재의 어떤 척도를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담당자별 성과 관리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사실은 담당자들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연구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매회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담당자들이 열심히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안정화 전략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까 쭉 보셨던 것처럼 체험단 운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 복지관에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업성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욕구 조사를 FGI라든지 설문, 인터뷰 등으로 다양한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가 사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컨셉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곳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문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정량화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4+1 퀘스천을 저희가 프로그램 어떤 사업 평가를 할 때, 또 결과 보고를 할 때 항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어떤 거를 좀 더 수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뭐 팀 회의나 사례 회의 등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기기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지 보수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범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실 선정에 있어서 네, 조심히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자율 프로그램 그리고 뭔가 비대면 프로그램들은 참여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약간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이제 연락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비디오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뭐 복지관 평가 지표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에 다 맞춰서 하기가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뭐 행정적인 간소화라든지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담당자가 이제 업체와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져야 되고, 이런 어떤 사실 애로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격려와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죠? 결론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체험단 운영을 통해서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효과성과 효율성을 갖춘 이제 서비스 방식을 새롭게 조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금 오신 아마 기관들이나 참여하고 계신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속하게 될 텐데, 이제 만성기 장애인들은 조금 다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디지털 활용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기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고전적인 치료, 저희가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뭐 인지치료를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업무 비율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적절하게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칠 텐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런 대기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어려운 점도 많고 또 뿌듯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제 참고 정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발제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봇 재활 프로그램을 2019년도부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5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그 5년간의 기록에 대해서 발표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운동지원팀 이제 손승현 대리님 나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운동지원팀 손승현입니다. 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사례 공유회와 로봇 재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발표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찾아보다가 발표를 하는 부류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떨면서 발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떨리는 그 감정을 잘 감추고 발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떨리긴 하지만 잘 감추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좀 멀리서 오셨겠지만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번 주제는 로봇 제알의 5년간의 기록입니다. 네,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따뜻한 이미지가 느껴지시나요? 네, 저희 그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혁신을 추구하는 아르딤, 그리고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아름다운 디딤돌입니다. 저희 그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처럼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어쩜 좀 딱딱할 수 있는 이 로봇이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따뜻함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점차 발돋움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그 동탄 아르딤 복지관이 2019년 개소식 때부터 로봇 제알을 함께 해왔습니다. 전국 장애인 복지관 최초로 로봇 제알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재 그 운영 체계나 그 평가 시스템 그리고 사례 관리 등 그만큼 많은 경험을 쌓고 현재까지도 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동안의 로봇 제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수행 전략, 성과 활용 및 효과성, 제한점, 그리고 결론 및 향후 제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그 목차는 목차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저희 지역 장애인의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만큼의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 수요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정작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그 대기자분들이 늘어날 뿐 재활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에는 첨단 의료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로봇 제알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기관에 많이 보급되어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의 급성기 장애인을 위한 치료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의료보험 청구가 어려워 높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로봇 제알 운영이 만성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도 서비스 접근을 쉽게 하고 또 일반 제알과 달리 로봇 제알의 특수성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재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첨단 재활 장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저희 전통적인 재활의 한계를 조금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 총 4가지의 로봇 제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조금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이라는 고정된 하지 제알 로봇을 착용하고 연속되고 반복적인 보행 훈련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정면의 화면을 통해 실시간 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행 참여율과 다양한 옵션을 통해 훈련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웨어러블 보행 훈련입니다. 주로 성인 이용자분들에게 사용되고 있고요. 로봇 착용 후에 태블릿 앱을 통해서 앉거나 서기 그리고 보행 등 다양한 훈련 모드가 가능합니다. 특히 그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이 로봇 자체의 강한 힘을 통해서 동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지의 움직임이 전혀 없거나 근력 반응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착용 후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그 웨어러블, 소형 웨어러블 보행 훈련입니다. 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용되고 있고요. 대형과 마찬가지로 태블릿 앱을 통해서 다양한 훈련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형과 다른 점은 이용자의 동작을 민감하게 감지해서 이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보조 힘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능동적인 반응을 최대한 끌어내는 훈련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올해 8월에 도입된 로봇 보조 상지 훈련입니다. 저희 이전 그 로봇 장비가 대체적으로 하지 동작을 통한 훈련 방법이었던 것과 달리 상지 로봇은 4가지 이제 상지에 특화된 훈련 모드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훈련 방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4가지 프로그램의 개인의 상태와 그 욕구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용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매번 이제 조사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인터뷰 영상인데요. 잠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18년 동안 우리 아들이 저는 걷는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됐어요. 이거 로봇을 위에 거셔야 돼요. 올려서. 지금 보니까 전 희망이 생겼어요. 위로 들어올.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혼자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지막 소망이에요. 나이가 들어가 이러는데 그게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희망을 주시고 우리 아들한테 제가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 영상입니다. 로봇이라고 해서 좀 딱딱하거나 무겁거나 아이가 좀 거부하거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재밌어하고 보기에도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보행 패턴이 이제 앞뒤가 좀 발작 한 3-4발짝 되고 그런 단계라서 처음에 걸을 때 좀 예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식이 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 같아요. 영상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로봇 프로그램이 재활의 만족감도 높을 수 있겠지만 재미와 그 감동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로봇 재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가지의 로봇 재활 장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총 사업비 규모만 9억 2,500만 원으로 어쩜 그 일반 지역사회 시설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크죠. 따라서 저희 기관에서는 로봇 재활을 도입하기 하고 현재까지도 공모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장비 중에 2021년도 많이 후원금으로 마련된 장비이고요. 그 외에 모두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게 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 장비마다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만의 로봇 재활 신규 프로그램 운영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 기관에서 저희의 그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로봇 재활만의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로봇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 로봇 도입 후에 그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 전 그 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를 하고 저희는 또 장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특수성과 안정성 그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든 프로그램은 저희가 시연 및 또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의 장비 경험치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 후에 장비의 시스템적 오류나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같이 부적합한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장비 업체와 사전 공지를 하여 보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저희는 시험 및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평가 진행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적합성 평가라는 담당자가 그 장비에 대한 세부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업체와 좀 중장기적인 발전 및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사실 좀 진행을 했고요. 지역사회 기반의 로봇 재활 장비로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그 시스템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로봇 재활은 이러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정규 프로그램이 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분석입니다. 로봇 재활은 그동안 많은 참여자분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로봇 재활이 어떤 수요자에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입니다. 그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부권역이 93.2%로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이 화성시 동부권역의 위치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 지역적 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이제 그 장기적으로 그 관점에서 거주별 이용자 유입 또는 그 연계가 가능한 자원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비율입니다. 전체 이용자 중 23.8%로 취약계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녀 비중입니다. 남녀 비율이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로봇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에 있어 성별 차이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원인입니다. 저희 그 화성시 그 동부권역에 그 로봇 재활을 이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후천성이 한 87.8%로 대체로 후천성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연령입니다. 저희 로봇 재활은 성인이 59.3%,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40.7%로 본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로봇 재활 발달 초기에 아동부터 일상과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과 성인까지 서비스의 범용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규 유입입니다. 그 로봇 재활을 받기 위해 복지관 전체 처음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 이용자 총 295명 중 50명이 신규 방문자였습니다. 특히 로봇 재활 도입 초기에 2020년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 이용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군입니다. 장애군은 뇌변변 장애가 68%로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체 장애인 13.2%로 나타났습니다. 로봇 재활 장비의 주요 기능이 하지 재활 훈련 장비로서 뇌변변과 지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환측 부위입니다. 환측 부위는 그 사지마비가 30.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지마비로 이 조사가 상지 재활 로봇이 도입되기 이전에 그 자료로 조사됐다는 점에 있어서 보행과 이동이라는 로봇 장비의 특성이 많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발병 기간이고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로봇 재활 참여한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이 1년 이상의 이용자입니다. 조사 결과는 1년 미만의 이용자는 전혀 없었고요. 모두 다 만성기에 1년 이상의 장애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병일이 10년이 지난 이용자분들도 56.3%로 나타나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장애인의 재활 욕구는 꾸준하다는 것도 저희는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봇 재활 운영을 하는 동안에 진행했던 활동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 제조업체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그 로봇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비 교육 외에도 제품의 유지 보수나 그리고 개선 요청 사항 등 상호 간의 그 내용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업체와 내용을 공문으로 주고받고요.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홍보입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협조 공문이 381기관에 발부를 하였고요. 리플렛을 제작하여 543부를 배부하고 미디어 매체를 총 10건, 대외 홍보 활동을 총 5건 등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리플렛은 그 복지관 방문자에게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지역사회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좀 설명도 하고 비치를 하는 것까지 좀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회장 등 좀 방문을 해서 많은 이용자분들이 로봇제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참여자 홍보 및 그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역사회 여러 행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제알 프로그램 체험 및 시연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로봇제알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발견하고 그 소개를 하면서 프로그램과 계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문 및 교육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아직 로봇제알에 접하지 못하거나 알아가고자 하는 기관들 그리고 또는 실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외부 특강만 6번, 그리고 기관 실습이 3건, 자문 및 견학이 33건, 그리고 연구 참여 3건 등이 있었습니다. 네, 특강은 대학이나 그리고 다음 아카데미, 협회 등 진행하였고요. 매년 성과보고회 및 사례 공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관에서 로봇제알에 대한 자료나 견학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로봇제알 운영 예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습 지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장애인복지개발원이나 뉴로월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다양한 이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자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그 경기도 로봇제알 운영 기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서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동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기관별 사례 발표 그리고 공동 자문을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서 실무자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 저희 그 성과 활용 및 효과성입니다. 첫 번째는 로봇과 디지털 평가 체계를 도입한 부분입니다. 로봇제알은 그동안 로봇제알만의 개별화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치료 중재 위에 필요한 평가에 대해서는 1차 평가 수립 후에 수정 그리고 보완하여서 2차 평가 수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2차 평가에서는 장비의 특성과 그 효과성을 고려하여서 로봇과 디지털만의 그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1차 평가 수립에는 전통적인 도수 평가나 로봇에 적합하지 않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면 2차 평가에서는 로봇 장비의 특징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 평가 도구들을 매칭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 사례와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ICF 그리고 사람 중심 계획 PCP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1차 평가 수립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치료사가 사용하는 평가 도구로 물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작성되곤 있지만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서 오류나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과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평가는 이제 위치나 자세가 동일할 경우 오류의 범위를 줄이고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해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그리고 저장 가능한 부분에 의해서 담당자가 쉽게 그 결과지를 출력 그리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직관적으로 나타나 결과 해석이 좀 쉽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결과 부식이 가능해서 자료를 쉽게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가 저희 그 참여자 중심의 사례 관리입니다. 저희 그 로봇제알은 사례 관리가 필요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팀 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제알 사례 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수나 그리고 평가 시스템과 달리 로봇과 디지털 평가 그 외에도 ICF 그리고 PCP를 적용해서 개인의 기능적 수준뿐만 아니라 그리고 활동, 참여 그리고 장애 당사자를 위한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CF는 기능과 구조 그리고 활동과 참여 영역의 기능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PCP는 그 사람의 의미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찾아 그 사이 적절히 개입 또는 스스로 선택해 행복한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용되는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 서비스에 맞는 중재 방법 마련입니다. 로봇 JR이 아직 장애인과 그 장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훈련 방법, 그 프로토콜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봇 JR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고 그리고 단계적인 훈련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자료는 참여자의 훈련 목표 달성 정도와 그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에게는 체계성을 제공하고 참여자가 다른 담당자로 변경될 때에도 훈련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난 5년간 로봇 JR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확장과 그 특성화된 평가 도입 그리고 서비스 체계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또 지역 사회에 기반한 사례 관리 체계, 마지막으로 지역 불균형과 지역 간의 그 균형 발전과 실무자 간 역량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모임 또는 그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로봇 JR 장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빅데이터, AI 그리고 ICT가 계속적으로 대두는 되고 있지만 재활에 있어서 로봇 장비는 명확한 기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장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그런 역량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장비 구매에서부터 그 AS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어쩜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 모든 재활시설들이 이러한 설비 장비들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그 지역 간의 그 거주 위치에 따라서 지역 불균형적인 재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나 그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로서 활용 및 그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년 다양한 업체에서 로봇 JR 장비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기록들은 그 장비 업체마다 굉장히 다르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결과치를 뽑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좀 통일화되어 있다면 보다 쉽게 재활로서 또는 다양한 이제 시스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성향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기 수월할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각각의 장비마다 다르게 분석이 되거나 다른 코드로 표현이 됨으로써 어쩌면 로봇 JR을 시행하고 있는 그 지역 간에서도 실무자들끼리 소통하는데 그 장비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통에 좀 어려운 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그 업체와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제언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내부적으로 로봇 JR 센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적인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로봇 장비마다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를 좀 벗어나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장비마다 개별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비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생긴다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맞춤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인력적인 한계에 좀 이제 맞닥뜨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네트워크 모임을 꾸준히 확대하고 공동 과제를 마련하고 그리고 공동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봇제어는 지난 5년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그 화성시 동탄 아르린복지관이 그 로봇제어 그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여하고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단순히 딱딱한 로봇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하고 이용자에게 정말 필요로 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발표를 하기 전에 많이 긴장하셨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8분입니다. 사실 원래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쉬는 시간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이 자리에 3시 2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할 텐데요. 그 뒤편에 보시면은 그 저희가 경량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있어서 충분히 체험을 하시기엔 좀 시간이 애매하겠지만 질문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가가 이제 또 밖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오신 기관들끼리 인사도 좀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3시 2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